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41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윤호님 숙제 주신 거 있어가지고 바쁘게 보냈죠. 아, 제가 숙제 준 거야? 뭐죠? 달고나 챌린지 넘겨주시는 바람에. 달고나 챌린지. 오,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네, 뭐 바통 받아서 확인하러 뭐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여러 군데는 아니구나. 네, 뭐 블루노트 가서 뭐 청취하시는 분들 몇 분 또 뵙고 오고. 네. 네, 맛있는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달고나 챌린지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한 3-4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잖아요. 아마 다음 주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은데. 네, 끝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뿌듯하네요.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자연스럽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단톡방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단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네, 커피위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어요. 들어오시려면은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커피위크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코드가 있거든요. 네. 7788이죠? 네. 그래서 쉽게 기억하시려면은 칙칙 폭폭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라든지 좀 깊게는 뭐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뭐 커피 전반적인 가벼운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굿즈래. 굿즈가 탄생하나요? 챌린지 네. 도전하셨군요. 지난주에는. 네. 맛있던데요? 꽤 괜찮죠. 저 한 번 더 만들어봤어요, 사실. 모카 라떼인데 모카 맛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의 라떼 느낌이 나더라고요. 많은 분들, 그렇죠. 요즘 보니까 챌린지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 오늘 그거 만들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집에만 요즘 집에 있는 아이랑 해리포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매주 한 편씩. 예.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죽음의 성물 첫 번째 편까지 다 봤는데, 그러다가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갖고 마법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오늘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아크릴 물감 사다가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리포터 좋아하시면 그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젓가락에다가 우리 글루건 쏴가지고 모양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아크릴 물감 색칠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전투하면서 놀았네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집에서 뭔가 재미거리 이런 걸 찾으시려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문화가 또 생긴 것 같아요. 하나의 문화가. 뭐 저는 그렇게 지냈어요. 주말에 비가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금요일부터. 그래서 뭐 그렇게 지냈고요. 자, 공지사항 읽어주시죠. 네. 커피위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팟빵에서 구독 버튼과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mycoffeewee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구나. 네, gmail.com 죄송해요. 그리고 커피위크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네. 2020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 로빈과 위노가 여러분의 커피 사업을 응원합니다. 카페 예비 창업자 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오픈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mycoffeeweek@gmail.com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로비님이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더라고요.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각 커피 향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뭐 썰을 풀어볼까 해요. 뭐 그동안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 향과 맛. 향과 맛, 풍미. 뭐 그러니까 향하고 맛이니까 맛 밑자 아닌가요,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 향미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옛날 것도 상기하는 시간도 됐고 조금 궁서체로 준비가 돼서 좀 진지하게 가나요? 좀 노잼일 수도 있거든요. 노잼. 네. 노잼이 되면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뭐 아재 드립 치면은 하하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면서 코가 마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코까지는 아니고, 네. 아니, 제가 향을 맡고 그런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준비를 한 거라서. 네. 되게 진지하게 가네요, 진짜. 제가 약간. 처음에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게, 플레이버 휠을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커피 맛이랑 향이 같이 안 묶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만 가기에는 또 빈약할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거 페이지 분량만 해도 10페이지가 넘어가요. 1, 2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1, 2부로 나눠질지는 저희가 리허설 없이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빈과 맛있는 커피 향미 1편.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보고 있어가지고. 로빈과 죽음의 향?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커피에 있어서 향하고 맛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와인보다 풍미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커피 향하고 맛을 뭐 달다, 짜다, 뭐 이런 걸로만 기억을 하시잖아요. 쓰다 이런 걸로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노님은 커피에서 맡을 수 있는 향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본인이 기존에 맡았던 그런 향들 몇 개 정도? 경험에 의한 10개? 되게 폭이 좁으신 거,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표현한 거 보면은 맨날, 이거는 약간 견과류, 아니면 뭐, 초콜릿, 과일, 꽃향기, 요 4가지. 이 정도로 표현한 것 같아요. 조금 대표적인 향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느끼기에는 몇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윤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안팎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때 자주 갔던 카페에 커피웍스 유니온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 분의 어떤 그 커피 노트를 설명하는 말을 들으면요. 정말 무슨 수필을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소설을 써놓으셨구나. 처음에 향을 맡는 순간부터 목 넘긴 애프터 테이스트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해놓으셨네. 정말 이게 어떻게 그게 말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써놓고 읽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같이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연속성으로 말을 표현을 해요. 그거를. 저는 그런 분은 처음 봤거든요. 진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신 거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은. 네. 우리 소믈리에 만화책 있잖아요. 뭐지? 무슨 한 방울인가? 신의 물방울인가? 네, 와인 이야기죠. 네, 와인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커피 쪽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만화를 보고 하셨나? 약간 장기자랑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그런 풍미 표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 우리나라 최고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뭐, 그 정도인가요? 아니요,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여러 가지 향미가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다를 거예요, 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객관화시켜 놓은 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 아로마 키트라고. 네. 네. 그래서 아로마 키트라고 하면은, 이거 약간, 어떻게 하면은 트레이닝을 위해 일종의 훈련 도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커피 향에 대한 네. 트레이닝? 이게 커피 아로마 키트라는 것도 있고, 향수 쪽에도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와인이라든지 티 쪽에도 아로마 키트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커피 하시는 분들이면은 당연히 커피 향과 관련된 커피에서 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 향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커피, 이 아로마 키트라는 게, 이거죠? 그 어떤 사각형 통이 있는데 그 안에는 커피 향에서 뽑아낸 아니면 비슷한 그런 것들만 한 가지씩 그 향수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종의 샘플, 커피 향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커피 향에서 뭐 꽃향이 난다 그러면 꽃 살짝 이렇게 꽃향 나게끔 이 커피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키트는 향으로 따지면 좀 36가지 정도로 커피 향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게 좀 카테고리를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유기 반응에 의한 향, 그리고 갈변화 반응에 의한 향, 그리고 건열 반응, 향 결점에 의한 향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묶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유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생두가 유기물로 살아있을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 결과로 가벼운 향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감자, 포테이토, 그리고 뭐 오이 향, 그리고 장미, 그리고 살구, 레몬, 꿀, 사과, 완두콩 이런 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기 반응이면 그 미생물, 효소 발효 이런 건가? 네, 효소 유기 반응으로 결과로 일반적으로 뭐 그런 형태로 띄는 걸 유기 반응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갈변화 반응 같은 경우는 이건 로스팅 과정 중에 생기는 이 당이 이제 갈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한다. 갈색으로 변한다. 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밀도 있는 향기이고 로스팅 과정에 따라서 다른 향이 나타나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어보다 보면 커피에서 이런 향이 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중에 커피를 드실 때 이런 향이 나면은 그때 로빈이 얘기했던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굉장히 좋은 학습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변화 반응에는 바닐라, 버터, 그리고 토스트, 이 구운 향, 그리고 카라멜, 다크 초콜릿, 구운 아몬드, 구운 땅콩, 헤이즐넛, 호두 요런 것들이 갈변화 반응에 해당되는 향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 뽑기 그거 먹을 때 나는 향, 소다 이렇게 달고나 만들 때 쉽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맞아요. 네. 거기에 뭐 아몬드 냄새도 나고 초콜릿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캐러멜 향. 네. 그리고 건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강배전 단계에서 건열. 예. 이거는 그 강배전이라고 하면은 로스팅 단계가 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진하게 볶았다는 거죠. 네, 진하게 볶았을 때 나는 향기 성분인데 이거 제가 로빈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향이에요. 근데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또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시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삼목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이 향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저도 아로마 키트로 훈련을 받긴 했었었는데 정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향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알 텐데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태울 때 나는 게 있어요. 미사 때 태우는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걸로 기억을 하고 후추? 정향은 그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목향인가? 미사 드릴 때 태우는 게 있는데 그 향이 제가 그 아로마 키트로 트레이닝 했을 때 맡았던 향이랑 되게 유사해서 저는 그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검색해 보시면은 또 텍스트로 돼 있는 거는 이거 어떤 향이야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까봐 맡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이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부활절인데 성당에 한번 가보시면은 가끔씩 큰 행사들 할 때 이걸 피울 거예요. 그러면은 맡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수 풀 향도 있고요, 여기에. 아, 고수. 그리고 뭐 메가, 엿기름, 그리고 단풍나무 시럽? 이게 메이플 시럽. 네. 메이플.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관담배라고 되어 있네. 타바코. 이거 담배? 담배 냄새. 네, 담배 냄새. 약간 담배 냄새 약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건열 반응에 있는 향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부정의 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메이플은 좀 괜찮았었는데?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약간 부정의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메이플 향은 저도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 또 좋아하는 향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로스트 커피가 있어요. 원두 냄새. 그냥 통상적으로 원두 볶았을 때 나는 향이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류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향 결점에 의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커피 성분의 화학적 변화 또는 변질에서 오는 향기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안 좋은 거구나, 일종의. 네,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제가 커피 배울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향이 있는데 얼씨가 있어요. 흙향. 이거 많이 나요, 의외로. 네, 이게 저는 이 향을 뭐로 기억을 하냐면은 그 마른 땅에 비가 올 때 나는 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죠, 많이. 저도 그 먼지 냄새 같은 거. 저는 진흙. 진흙 그런 냄새. 근데 또 그 냄새를 맡으면은 몸에 해충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놀림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수업 받을 때. 그리고 여기 집의 냄새도 있어요. 그리고 커피 과육, 그리고 가죽 냄새. 그리고 태국쌀은 제가 이거 어떤 향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태국쌀 냄새, 그리고 구운 소고기 냄새. 구운 소고기? 그리고, 네. 로스티드 비프? 네네네. 아니, 쿡드 비프. 그래요? 네. 그리고 스모크, 연기향. 여기가 좀 향 결점에 해당되는 게 부정의 것들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네. 약간 비슷비슷하네요, 뭔가 느낌들이. 네. 그리고 메디컬, 의약품 냄새. 그 병원 가면 맡으시는. 그거 가끔 나는 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고무 냄새. 맞아. 아마 이 고무 냄새가 좀 이거는 너무 많이 태웠을 때 좀 그런 향이 날 수도 있고 가끔 향 결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향이라고 하네요. 예. 커피에서 타이어 맛 날 때 있거든요. 맞아요. 화장실 맛 나는 것도 있어요. 화장실을 먹어보진 않았지. 화장실을 어떻게? 아니 표현을 하자면 진짜 화장실을 입에 머금고 있는. 아직 제가 취두부를 먹어보진 못했거든요. 제가 그 병원 냄새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커피에서 가끔 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취두부를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다네요. 또 잘 드시는 분들은. 치즈볼이요? 취두부. 치즈볼이. 네. 맞아요. 치즈볼.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치즈볼도 꼬릿꼬릿한 냄새 나요. 그 뚜껑 개봉하면은. 그거 살짝 나요. 근데 맛있지. 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너무 짜서. 좀 짜더라고. 근데. 커피에서 또 그런 향이 치즈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맡아본 기억이 있어서. 예. 그래서 향에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예. 크게 그렇게 네 종류의 향이 있다. 네, 아로마 키트에서 정의한 거는, 객관적으로 정의한 거는 요런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하고 커피 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이게 통일된 그런 게 없으면은 이야기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로마 키트도 그럼 누군가 통일 시켜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통일을 뭐 시켜놨다라기보다 이게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SCA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로마 키트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SCA에서 사용하는 키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분류로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 각 향들을 좀 분류해 놓았어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한 건 어떤 이야기인지 알 텐데 교육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런 향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아로마 키트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던 걸로. 최소 아마 한 3, 40 이상 할 그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싼 종류에 거 따라 틀리죠 또. 네. 카페쇼 가면은 한 20만 원대에도 출시한 것도 보긴 봤는데 그 쉽게 맡을 수 있는 향들을 좀 모아놓은 곳들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은 네. 아무래도 근데 그게 아쉽죠. 그 SCA에서 공식으로 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키트가 제일 인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출시를 하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 향 말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에는 또 맛도 있잖아요. 맛도 있죠.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커피를 눈으로도 마시고 향으로 마시고 입으로 마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눈치 아마 채셨을 텐데 이 맛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궁서체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41회 커피 향 그리고 커피 맛 이게 제목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끝에 윤호님이 또 위트 있게 또 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오늘 조금 준비한 내용을 보태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네, 제가 좀 썰이 길었죠.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도는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케이. 커피 향미라고 하면은 커피 향미는 생두 상태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로스팅이나 추출은 향미를 무에서 유로 바꾸는 단계이고 생두의 본래 그러니까 생두 상태에서 이미 향이 특징이 결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커피 체리 재배와 수확 과정 이것도 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특히 요즘에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커피 산지하고 소비국이 협력해서 품질 좋은 커피 생산하려고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미 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미 개선을 위해서 이 커피 산지에서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커피 품종과 가공 방식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과학적인 분석 접근도 진행하고 있고 마이크로랏 아시죠? 네. 이거랑 생두 커스터마이징 밭을 단위로 나누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피 품종과 가공 방식을 연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품종 개량 그러니까 커피 품종 개량 연구는 향미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그 체리의 재배와 관련된 수확이 용이하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만드는데 초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는 많이 수확하고 병충해를 그렇죠. 줄이고 튼실하게 만드는데 집중이 돼 있었다. 농업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불과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이제 산지에서 커피에서 다채로운 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공 방식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인천의 블루노트라는 카페에 갔다 왔는데 거기 사장님은 이런 품종 개량에 대한 가공 방식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려고 직접 생산자하고도 막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티라노님.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분이 정리하신 생산 방식, 가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요청해드리고 하고 싶어요. 한번 강의해달라고. 그거 제가 컵노트 써놓으신 거 가서 세배 올게요. 세배 오다니요. 아니, 그거 되게 많아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라 그래야 되지? 이달의 원두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으신데, 현지에서도 지금 이런 가공 방식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품종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일부 농장에서는 커피 향미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로 들면은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농장에서는 가공 방식별로 모든 커피의 브릭스를 측정해서 기록을 해둬요.
이게 당도죠. 브릭스가 아마 당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워시드 프로세스에서도 발효 시간을 6시간 단위로 차이를 두거나 2번 발효시키는 더블 속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와, 워시드 그래요? 프로세스를 시도해가지고 각각의 브릭스를 아이 측정을 따로 한대요. 예. 와,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마이크로 밭 단위로 하니까 그렇게 실험을 하는군요. 네, 뭐 그렇게도 예, 가능하죠. 예. 음. 그리고 가공 방식뿐만 아니라 품종에도 적용해가지고 결과를 기록으로 지금 다 남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 해 농사 짓는 거 그냥 경험에 의한 거라면 요즘 농사라는 게 과학적 접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맛봤던 것 중에 하나가 토마토를 맛봤는데 토마토에서 망고 맛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예. 정말 달아요. 저 설탕을 넣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도 이제 바뀌겠죠, 커피도. 예. 그래서 뭐 품종별로 비료 양과 질도 막 달리해서 향미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을 하기도 한대요. 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으로 마이크로랏과 생두 커스터마이징이 있는데 네. 뭐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륙별로 막 저희가 대륙별로만 구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아시아, 뭐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죠. 주로 아프리카의 커피 특징은 이렇다. 그렇죠. 남미의 커피 특징은 이렇다. 이렇게 크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근데 이게 그 자라온 기군이 점점 이제 모호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생두 모목을 뭐 어디야? 뭐 아시아에서 심을 수도 있는 거. 생육 조건만 비슷하다면은 게이샤 커피가 이제 아시아에서도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에티오피아가 생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농장에서도 고도에 따라 다른 품종을 심기도 하고 가공 방식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시도하고 있는 것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랏이 등장을 하는데 마이크로랏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은 네네네. 네, 농장을 여러 구획으로 구분해서 경작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생산된 원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마이크로랏은 같은 농장에서 재배된 생두를 한데 섞어 출하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장 내의 경계를 나누어서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따로 포장하기 때문에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커핑 점수만 봐도 마이크로랏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요즘 트렌드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는 좋은 품질의 생두를 얻을 수 있고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커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 높은 재배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랏을 만들기 위해서 농장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네. 같은 농장 내에서도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은 같은 농장 내에서도 기후와 토양, 조건이 모두 좋은 곳을 선택을 해요, 얘네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랏 주변에 세이드 트리, 그러니까 이게 커피 나무가 계속 그 햇빛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무 그늘이 생겨서 쉴 수 있는 그 시간대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늘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향미가 우수한 품종을 우선적으로 재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전문 인부까지 고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재배 방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두 커스터마이징. 이거는 아예 우리는 이런 원두를 생산해 주세요라고 아예 주문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주문 제작? 그렇죠. 최근에는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 생산자가 생겼잖아요. 네.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마이크로랏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는 과일의 향이 좀 많이 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 중에서 뭐 쓴맛은 좀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떤 품종을 어떤 고도에서 어떤 형태로 재배를 해달라는 그런 거겠죠. 이게 맛을 아예 저희가 결정짓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구나.
뭐 워시드 방식으로 해서 예, 예, 이거는 파나마 게이샤를 여기서 요 고도에서 요런 방식으로 했던 건 이건 워시드로 해주고 요건 내추럴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진짜? 예. 야, 예,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생산자가 임의로 마이크로랏의 위치나 경작법, 가공 방식 등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형식이 주를 그렇죠. 이뤘다면은 이제는 재배 초기부터 그 소비자가 이제 의견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생두를 생산하는 커스터마이징이 늘어나게 된 건데. 야,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와, 신기하다. 근데 이게 저희 예전에 스트롱홀드 사옥 만들었을 때 샤샤 세스틱 영상 본 적 있잖아요. 네. 아마 그분도 이런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농장주를 따로 둬가지고 내가 대회에 출전할 원두를 네. 어느 곳에서 만든 그거를 가져다 쓰셨었잖아요. 예. 네. 그게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만 가능한 거고. 그렇겠죠? 그게 아니면 좀 어려운 형태긴 하죠. 네.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한 물량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사겠다는 보장이 없으면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커피 향미에 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펙트 빈이죠. 디펙트 빈. 예. 이게 좀 향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 진짜 자그마한 디펙트만으로도 커피 전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제가 표현한 화장실을 머금은 맛, 오줌 맛,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불쾌한 향미가 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과발효 거에서 그 토마토 썩은 내도 저는 맡아봤거든요. 다양해요. 예. 제가 표현이 좀 왈가불가해서 저 예전에 알려주시던 그 트레이닝 해주시던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기도 했어요. 저것도 써먹었어요 그때. 위노님이 알려주신 구대력과 신대력이 만나는 그런 느낌의 맛이다. 마일드하다라는 걸 약간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밸런스가 잘 맞았다 막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부연 설명을 했죠. 밸런스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넌 뭔가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뭐가 됐나요? 커피 위크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디펙트는 종류에 따라서 커피 향미에 영향을 좀 끼치는 정도가 다른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디펙트만 있어도 냄새가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정량의 생두에 포함된 디펙트 비율로 커피 등급도 많이 나뉘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스페셜티랑 뭐 등급이 1, 2, 상중하로만 나누는 그런 형태도 이런 디펙트 빈의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생산지에서 그렇게 일단 왔어요. 와도 우리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로팅 전에 결점도 골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 카페를 하시든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 이 결점도 골라내는 소팅 작업은 정말 중요한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핸드픽으로 하잖아요. 네. 어떤 분이 정리해 주신 거 봤는데 생두가 이미 푸대자루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골라낸 것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돌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오고 뭐 별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동물의 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도 한번 했었잖아요. 디펙트 빈 할 때 사진 하나 제가 그때 공유해드린 거. 그러니까 못도 나오고 그게 아마 그거 돌도 나오고. 장난 아니잖아요.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오자마자 커피 쪽 카페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핸드픽을 안 한대요 카페에서.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기자가 물어봤는데 저희는 커피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강점으로 해서
그 기자 얘기를 했고 사장님 얘기를 했고 기자가 그걸 되게 그런 식으로 자연재해주의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자연주의인데 표현했는데 자연주의. 내추럴하네.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거는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아니면 돈이 아깝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커피에서 향미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로스팅? 그게 이제 네, 맞아요. 로스팅이에요. 네. 이 로스팅인데 이 로스팅도 뭐 저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를 이 자료 조사하면서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샘플 로스팅을 통해서 프로덕트 로스팅 컨셉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 항상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우리 샘플 로스팅이라는 거를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샘플 로스터라는 것도 있고 샘플 로스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항상 들으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이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차이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분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드디어 이 로스팅 후에 그 소비자한테 커피가 제공되기 전까지 거치는 단계가 2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게 커핑하고 컵 테이스팅이 있어요. 네. 전에는 저도 이걸 많이 혼용해서 알려드리기도 했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예. 근데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구분을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커핑은 생두와 원두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이고요. 커핑은? 컵 테이스팅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커피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핑은 그 생두의 특징 확인을 위한 거고 컵 테이스팅은 소비자한테 팔기 위한 커피의 맛을 완벽하게 이제 최종 단계의 컵을 만드는 거죠. 그게 어떤 차이죠? 예를 들어 뭐 커피 이게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샘플 로스팅을 해가지고 커핑을 하거든요. 네. 프로덕트 로스팅을 통해서 컵 테이스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커핑을 할 때 샘플 로스팅을 하는데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팅 강도가 일정해요. 이 맛이 최대한 캐릭터를 사람이 맛봤을 때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대 스펙트럼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떫은 맛이라든지 뭐 신맛, 단맛 그런 것들을 캐릭터를 다 확인하기 위해 샘플 로스팅이라는 단계로 일정 수준의 단계로만 로스팅을 발전시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먹는 단계까지의 커피를 볶는 게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용으로 팔기 전에 그 생두가 가진 커피의 맛의 전체 스펙트럼을 알기 위해서 다양하게 샘플 로스팅을 진행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두 단계에서 이미 향미는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로스팅을 통해서 그거를 여러 각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도안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설계를 짜기 위한 자료 수집 네. 단계. 예. 이걸 뭐로 그 예를 들어드리면은 뭐 고기로 해볼까요? 고기로 하면은 하나 꺼가지고 이 정도면 이겼네 해서 먹어보면은 그거는 커핑이 되는 거고요. 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가 확인됐으니까 계속 이제 그 단계로 구워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우리 왕이 드시기 전에 기미상궁이 먹었던 것처럼 그게 컵 먹어봐. 테이스팅. 맛있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컵 테이스팅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미묘한 차이긴 하네요. 네. 샘플 로스팅에 대해서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네. 로스팅은 생두에 열을 가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만들며 생두에 내재된 커피 향미를 끌어내는 작업으로 커피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샘플 로스팅은 10분에서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필요에 따라 더 짧게 로스팅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샘플 로스팅인데 커피를 마시기 위한 프로덕션 로스팅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샘플 로스팅은 프로덕션 로스팅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로스팅 컨셉을 잡기 위한 절차. 이건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네.
즉 생두 평가 자체에 초점을 맞춘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생두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팅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로스팅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고 이때 생두가 지닌 장단점만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하지 않게 로스팅에서 로스팅 과정에서 결함이 생겨 향미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청 비싸게 그 COE 또는 뭐 마이크로랏 되게 비싼 뭐 1kg에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걸 사왔는데 샘플 로스팅 단계가 없으면은 그거 놓고 로스팅 해놓고 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 로스팅 꽤 중요하거든요. 약간 승질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군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얘가 어느 정도 온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캐릭터를 좀 살릴 수 있고 또 쓴맛이 난다고 하면 이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정도로 볶아야 될까 막 그런 컨셉을 잡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 로스팅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은 진짜 샘플 로스팅 하면서도 멘붕 오겠다.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로스팅은. 네. 제가 로빈이 생각하기. 네. SCA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준이 있어요? 네, 이거 일종의 커핑을 하기 위한 그 샘플 로스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볶는 정도의 기준. 네. 원두의 생도를 결정하는 기준인 아그트론 넘버는 뭐 100에서 뭐 0까지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아그트론 넘버가 낮을수록 새까매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색이죠? 아그트론은 그렇죠. 색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페셜티의 경우에는 보통 63 정도 되고 커머셜 커피의 경우 48 정도에 맞춘다고 해요. 그리고 로스팅 시간은 8분에서 12분 사이고 로스팅 디펙트인 스코칭 이게 표면 일부가 타거나 그을린 게 있거나 티핑 이게 높은 열 받으면은 어떤 약한 쪽으로 팍 터져서 나온 점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가끔씩 원두를 보면. 있어요. 예. 그걸 티핑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없어야 돼요. 로스팅 디펙트. 그렇게 먹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긴 하죠. 네. 빼야죠, 뭐. 소비자한테 나가기 전에. 그래요. 그리고 원두는, 이게 커핑할 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기면은, 이게 맛에서 또 미묘한 또 차이가 생겨나게 되니까. 원두는 배출 후에 바로 쿨링을 해야 되고, 이때 물 뿌리면 절대 안 돼요. 아직도 물 뿌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뭐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네, 뭐 취향이긴 한데, 이 SC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식힌 후에는 원두를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고 로스팅한 지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이내에 커핑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로스팅에 대한 일종의 샘플 로스팅과 커핑의 기준, SCA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아그트론 색상 넘버를 말씀 주셨는데 아까 60몇? 네. 이렇게 63 정도? 정도면은 63이 저걸 거예요. 라이트 아니다. CT 바로 직전이 뭐지? 뭐 하여튼 하이. 아그트론이라는 게 아그트론이 기업 이름이잖아요. 회사 이름.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색상 측정기에서 나오는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그트론 넘버라는 그렇죠. 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냥 색상을 측정하는 기기? 색도계? 색도계? 네. 이것도 가격이 꽤나 나가던데, 아그트론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게 100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건 아그트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맞춰. 아그트론 넘버는 아닌데, 그냥 통상적으로 아그트론 넘버, 값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색 구분을 걔네가 그렇게 정의를 해놔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백 하던 것 같던데? 지금도 그러나? 아니, 집에서 휴대용으로, 아그트론 넘버 하는 거 기기는 되게 비싸죠. 그죠. 부피도 크고. 정품은 비싼데. 색도계로 나온 거, 홈에서, 그리고 일반 카페에서도 쓸 수 있게 휴대용으로 나온 것도 있어서. 요즘 또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결국 로스팅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렇긴 하죠. 얼마 전에 카페 한 군데 갔는데 기센이랑 스트롱홀드를 다 갖고 있길래
와, 저거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 제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저기는 스탬플 로스터를 스트롱홀드 쓰는구나. 그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예, 했어요. 예. 이게 좀 단위를 좀 적게 쓸 수 있으니까. 아, 네. 아, 그리고 또 참고할 게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생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수확한 지 얼마 안 되면은 당연히 좀 약간 떫은 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좀 선명한 향미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향미 뉘앙스가 변하는 흐름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한다고 합니다. 야, 어렵다. 그러면은 그 처음 볶았을 때랑 한 뭐 며칠 주나 뭐 몇 개월 후에 볶았을 때랑 그 뉘앙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거를 클린컵으로 좀 설명드리고, 클린컵 기본으로 설명을 하면은 짧으면은 한 20분에서 길면 40분 넘게 진행되는 커핑 과정에서 네. 후반부까지 클린컵이 지속되는지 아닌지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클린컵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맛의 부정의 맛, 밸런스가 부정의 맛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러니까 거? 보통 우리 커핑할 때 컵을 4개에서 한 6개 정도 네. 같은 커피를 일정하게 동일한 평균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같은 커피를 6개나 뭐 4개나 이렇게 정해진 게 있죠. 그것도 SCA에서. 그래서 그걸 놓고 그 6개가 똑같이 클린한지, 또 그게 몇십 분 지난 후에 똑같이 클린한 맛이 나는지 요걸 평가하는 거죠. 네네네. 부정의 맛이 없는지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클린커피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면은 생두 구매를 생두 구매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직접 생두를 구매하시는 분들 커핑 하시잖아요. 가서 뭐 네. 비즈니스 커핑이라든지 퍼블릭 커핑 하실 텐데, 생두 구매를 위한 커핑을 하실 때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생두는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수분이 증발해서 로스팅할 때 생두 내부에 열을 전달하는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로스팅이 원활히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 보관 기간이 길면 길수록 향미 임팩트가 전보다 약해진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생두 뭐라 그래야 되지? 올드크랙, 패스트크록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해서 하시는 스페셜티 전문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죠. 예. 그렇게 올드크롭을 판매하는 것도 있죠. 네네네. 뭐 일본 옛날에 뭐 민호님 말씀해주신 뭐라 그래야 되지? 숙성 커피. 숙성된 커피 그거 말고, 그건 몇십 년 된 건 그거 말고 그냥 악성 재고 판매하려고, 마치 뭐 파나마 게이샤인데 올해 수확한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알고 그런 보니까 비양식적인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분 측정계로 측정하면 다 나오잖아요. 계속해 주시죠. 자, 네, 다음으로 이제 컵 테이스팅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웍기이메한 커피예요, 이게. 생두 커핑과 원두 커핑으로 커피 향미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는 추출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표현됐는지 확인하는 컵 테이스팅 과정을 거치는데, QC, 뭐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 관리 최종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컵 테이스팅은 주로 추출에 직접 관여한 바리스타가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로스터나 그린빈 바이어 등 해당 커피를 완성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해요. 이때 장점과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단점은 보완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추출 범위를 찾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에스프레소용으로 만든 커피를 핸드드립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게 그런 형태로 같이 볶았다면 상관없는데, 에스프레소용으로 로스팅한 거를 핸드드립용으로 판매하는 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 부정의 산미가 느껴지는 컵들도 좀 많이 본 적이 있어서, 이거는 두 개를 아예 분류시켜가지고 컵 테이스팅을 한 거 아니라는 걸 지금 또 깨닫게 되네요. 예. 가끔 저는 그 스벅에서 브루잉으로 파는 때가 있거든요, 커피를.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리저브나 이런 데에서.
그건 네. 집에 와서 내려보면 얘는 이거는 드립용이 아닌데? 근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걔네는 드립용으로 판매한 게 아니고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에 그냥 커피포트에 내려먹는 용도로 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그런 거 아니면은 예, 저 진짜 실망한 적이 많아서 폴바세 거는 그냥 핸드드립으로 먹어도 맛있던데. 그래서 좀 그때 예전에 전 회사 있을 때 위너님 오셨을 때 제가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렸던 게 스벅 커피예요. 아휴, 그랬군요. 스벅을 핸드드립으로 내려주셨군요. 그때 어디다 꼬자질 하셨잖아요.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로빈이가 스벅 커피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으로. 이 컵 테이스팅을 통한 최종 향미 점검할 때는 추출 레시피를 다듬어야 되는데 이제 컵 테이스팅을 할 때 구체적인 향미 요소를 기록하며 분석하는 커핑하고 좀 다르게 향미 뉘앙스를 살피는데 주로 커피 산미, 단맛, 쓴맛 정도와 클린컵, 바디, 강도 등을 파악을 해요. 이게 저희 평가지 할 때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 추출의 경우 단순히 에스프레소만 테스팅하지 않고 이게 라떼로도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유 베레이션 음료를 제조해서 맛보고 이때 향미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유를 최종 단계에서의 커피 맛을 평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소비자한테 이게 팔아도 되냐 마냐 그걸 결정하기 위한 추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 로스팅까지는 다 끝난 상태고. 예. 여기서 이제 우유를 희석했는데도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면은 일반 에스프레소에서는 쓴맛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추출 세팅 값을 재조정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저는 머신 쪽은 제가 좀 약해가지고 그러면은 많이 달아보지 어쨌든 못했어요. 간에 그 커핑 하기 직전에 하는 샘플 로스팅은 그 프로파일을 잡는 로스팅 프로파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이제 프로덕트 로스팅 할 때는 네. 커피 맛을 잡는 건데, 그때는 이게 맛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샘플 로스팅을 다시 해서 맛을 다시 잡는 게 아니라 이 내리는 추출 방법을 조정하는 거군요. 네네. 뭐 그런 걸로 이제 레시피를 잡아가지고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리고 또 부연 설명드리자면 에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커피 성분을 이루는 분자 수보다 물 분자의 수가 월등히 많대요. 그래서 여기에 아메리카노처럼 물을 부으면은 물 분자끼리 빠르게 결합하면서 커피 농도가 옅어지지만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으면 같은 양의 물을 혼합하는 것에 비해 물 분자 수가 적어서 커피 자체의 농도 변화는 크지 않아 더 쓰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메리카노를 넣으면은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으면은 커피 농도가 연해져서 더 연한 맛이 나는 거고, 네. 우유를 집어넣으면 상대적으로 그 물의 농도가 물 분자 적기 수가 때문에 적어서, 네. 커피의 맛이 조금 더 잘 올라온다. 그래서 쓴맛이 더 느낄 수 있다. 커피 이런... 자체의 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우유에 넣으면은. 네. 그래서 더 쓰게 느껴지는 거래요. 그렇군요. 몰랐네요, 이거는. 이제 커피를 이제 추출해서 소비자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향미를 인지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소비자한테 이제 들어갔다. 커피잔이. 요건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향미를 인지하는 과정은 향미를 능숙하게 구분하면 우리 몸에서 맛과 향을 느끼는 감각기관인 입과 코로 미각과 후각을 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커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커핑할 때 향 맡는 거 아까 아로마 키트로 준비한다고 훈련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로마 키트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산미, 단맛, 쓴맛으로 구분을 해요. 예. 산미 제가 좋아해서 이건 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산미 같은 경우에는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이렇게 다양한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잠깐 좀 구분을 해드리면은 구연산은
레몬, 오렌지, 귤, 라임 같은 게 이런 구연산을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커피를 맛볼 때 처음엔 산미 강도가 강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면은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상큼하고 청량한 과일. 레몬, 오렌지, 귤, 라임. 처음에 입에 딱 넣었을 때 얼굴이 찌푸려지는 듯 하다가 점점 그게 이제 조금 긍정의 맛으로 좀 바뀌는 그런 게 이제 구연산의 느낌이다. 그리고 사과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산미 강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은하게 지속되는 산미인데 살짝 덜 익은 사과의 향미에 비유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산일 것 같아요. 뭐 자몽 이런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주석산. 이거는 처음에는 미비하게 느껴지다가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산미인데 주로 어떤 거냐면은 포도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포도랑 와인이 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요런 산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훅 치고 올라오는 뭐 그런 산미. 그리고 인산이라는 거 있는데. 안산 아니에요? 인산. 제 눈이 침침해서 지금. 깜짝 놀랐네. 안산에 그런 게 있나? 인산.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다 보니까. 너무 궁서체라서 안산도 진짜 안산인 줄 알았어요. 안산은 제가 나중에 따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산 카페는. 유기화합물의 변화로 발생한 성분이 아닌 생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산 성분으로 긍정적으로 발현되면은 열대과실의 산미가 나고 부정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시큼한 산미가 된대요. 어렵네요. 향미 평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인산은 저도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시큼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 단맛. 다음으로 단맛. 네. 그냥 넘어갈게요. 단맛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뭐 달달한 맛인데 이거는 가장 커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맛이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의해 형성되는데 탄수화물은 생두의 60%를 차지하는 성분이고 주로 당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로스팅할 때 포도당, 과당, 지당과 같은 당류가 열에 의해서 반응해서 단맛을 드러냅니다.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그 자체로는 맛이 느껴지지 않는데 열을 받아서 분해되면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맛이 커피에서의 단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쓴맛이 있어요. 네. 쓴맛은 커피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맛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은 카페인, 트레고넬린, 크로겐산. 이거 위너님이 예전에 뭐 과학 관련된 거 연결시켜 주셨을 때 많이 말씀해 주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나요? 네. 근데 그럼 궁금한 거. 네.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는 그럼 쓴맛이 안 나나요? 아니죠. 그 디카페인이 쓴맛과 뭐 연결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쓴맛의 성분 중에 하나가 카페인, 트레고넬린이랑 클로로겐산이기 때문에 뭐 카페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트리고넬린이랑 클로로겐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겠구나. 그래서 쓴맛이 날 수는 있죠. 네. 맞겠죠? 맞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확 줄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단맛과 그거는 10만만 좋아한다고. 네. 그럼 맛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뭐 유럽 사람들 만났을 때 이거 주관적인 향미 표현만 강화가 되면은 얘가 예를 들어 커피에서 막걸리 맛이 난다 그러면 막걸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맛을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좀 표준화 시켜놓은 게 플레이버 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버 휠은 SCA에서 만들어놓은 플레이버 휠이 좀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러 기관에서 나온 플레이버 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기 편한 플레이버 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SCA에서 만든 플레이버 휠 보면은 제가 모르는 맛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플레이버 휠의 경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1995년 SCAA, 지금은 SCA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SCAA에서 네. 전 세계 커피 언어를 표준화 시켰는데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테드 링글이라는 사람이 개발됐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큐 그레이더 창시자라고 해요, 이분이. 네, 맞아요. 커피 경력은 한 20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할아버지가 시작한 링네 브로스 커피 맞나? 맞을 거예요. 여기에 마케팅 부사장이었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SCAA에서 은퇴해서 CQI의 새로운 전무이사로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3년에 물러났다고 하네요. 예. 근데 지금 카페쇼 하면은 가끔씩 이분이 오세요, 우리나라에. 예. 네. 그래서 뭐 강연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이분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플레이버 휠이 2016년 1월에 재정비됐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SCA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초기 플레이버 휠보다 좀 더 발달된 식품공학과 센서리 과학을 바탕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플레이버 휠에 추가된 향미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은 파인애플, 꿀, 카드보드.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카드보드? 네. 카드보드? 카드보드면 골판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리고 뭐 거푸집 등의 실제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향미가 명확히 표현됐고 110개에 달하는 향미 속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버 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뭐 제가 눈에 띄는 것 아까 그 아로마키티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겹치는 것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색해 보시면 한글판으로 된 것도 있어요. 네, 있죠. 뭐 과일향, 뭐 과일맛, 꽃향, 과일맛, 과일에서도 뭐 감귤류, 사과, 멜론, 포도 이런 식으로 당도 있는 쪽으로 나눠진 것도 있고 뭐 코코넛 맛도 난다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살구 맛은 제가 며칠 전에 먹었던 에콰도르 블루노트에서 먹었던 에콰도르에서 살구 맛이 났었거든요. 네. 자두 맛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뭐 초콜릿, 견과류의 맛도 있고 또 부정의 맛도 있는데 그 오이랑 뭐 고무, 고수 뭐 이런 것도 약간 뭐 어떤 분들한테는 고수는 또 좋은 것도 있는데 가죽, 풍미 쪽에 해당되는 가죽, 간장, 말린 토마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그 플레이버 휠을 검색해 보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내가 맛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객관화되는 걸로 좀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요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그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한글로 된 플레이버 네, 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버 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플레이버 휠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담배에서도 플레이버 휠이 있고요. 와인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주도 플레이버 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주에 이게 막걸리 쪽에서 이거 만드신 것 같은데 미각과 후각으로 구분시켜놨고 과일, 식물, 곡물, 꽃, 유제품, 한약재도 되게 재밌어요. 감초, 구기자, 뭐 더덕, 생강, 그러니까 더덕 막걸리 뭐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찾아보니까 저도 플레이버 휠 찾아봤는데 진짜 다양한 플레이버 휠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많아요. 꼬냑도 있고요. 꼬냑. 위스키도 있고, 초콜릿 센서리 휠도 있어요. 예. 초콜릿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 플레이버 휠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커피 맛 표현할 때 이렇게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표현만 쓰면은 이게 다양한 맛이 좀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하고 뭐 그 커피잉하거나 막 그러는 자리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좀 옳다라고 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뭐 이런 걸 좀 전 좀 안 좋게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색으로 표현하자면은 빨간색만 봐더라도 빨간색, 불구스름한 색, 시뻘건색, 뭐 불그라한색, 뭐 이런 표현 하나로 느낌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표현하는 방법도 예. 틀리고. 커피도 뭐 예를 들면은 과일 맛, 식물 맛 이렇게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네. 좀 구체적이고 직관성 있는 표현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오이가 아니라 오이는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단밤 맛, 군고구마 맛 뭐 이런 것처럼 누구나 좀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뭐 레몬 맛, 뭐 자몽 맛, 뭐 아카시아의 꿀 맛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네. 커피웨이크에서 만약에 플레이버 휠에 네. 위노님이나 저나 추가할 수 있는 향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녹차 맛, 뭐 네, 홍차 그런 맛, 맛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뭐 그럼 구기자차 맛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두릅 맛. 미나리 맛.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커피잉할 때 한번 표현했던 향미를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제가 썼던 커피잉 노트도 한번 봤어요. 전에 로스팅할 때 커피잉 했던 거 써놓은 거.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향으로는 청양고추의 스파이시한 향,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비 맞은 벌집에서 느껴지는 쿰쿰한 향. 비 맞은 벌집. 비 맞은 벌집. 전 맡아봤으니까 그거는. 예. 그리고 라면 스프를 개봉했을 때 나는 향. 나 그거는 왠지 그 원두 처음에 그라인딩 했을 때 나는 향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삼겹살 구울 때 나는 향. 그리고 멸치다스다 육수에서 나는 비릿한 향. 뭐 이런 거. 향으로 치면은. 네. 그리고 맛으로 치면은 새콤달콤한 레몬 맛. 그리고 추파춥스 초콜릿 맛. 그리고 당근을 뭐 오랫동안 씹었을 때 나는 단맛. 당근을 그리고 오랫동안 생당근이요? 네, 생당근 오래 씹으면 단맛 나거든요. 네. 네. 그런 단맛. 그리고 쇠맛. 그거는 그리고 알 것 같아. 어떤 커피에서는 또 미나리 맛도 나요. 네. 미나리 맛. 이런 것처럼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좋네요. 역시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맛에 대한 표현도 그 로빈님만의 플레이버 이유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욕심이 있다면은 이게 뭐 많이 카피하긴 하겠지만 커피 위크만의 플레이버 휠도 한번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커피 향미에 대해서 좀 중간에 좀 초반부랑 중간까지는 많이 궁서체였고 제가 막 시간에 딸려가지고 막 하긴 했는데 재미없어서 스킵한 거니까 자료 많이 줄였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네. 아니요, 재밌었는데. 네,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커피 향미에 대해서 로빈 시각에서 조사한 자료와 로빈 기준으로 기존에 다루었던 것보다 조금 딥하게 좀 다뤄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오랜만에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다뤄주셨어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플레이버 휠 꼭 한번 올려주시고요. 저희. 네, 이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 출처를 좀 확인해가지고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플레이버 휠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재밌게 마무리하고자. 네. 커뮤니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커피는 마시는 것보다 쏟는 게 잠 깰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커피이크로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만